국제통상법 서론 마지막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이 WTO 체제하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이제 강요회의고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죠. 이건 비상설적 기구니까 스탠딩 오가니제이션 상설기구. 그러니까 평상시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일반 이사회가 됩니다. 제너럴 카운슬이라고 하는 일반 이사회가 되고요. 이 제너럴 카운슬은 그 무역 정책 검토 기구. 특히 이제 분쟁 시에는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DSB, Dispute Settlement Body의 약자입니다. DSB. 이와 관련한 규범이 이제 DSU고요.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Understanding of Dispute Settlement. 그래서 일반 이사회는 분쟁 해결 기구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정책 검토 기구는 TPRM이라고 해서 사전적 예방 제도라고 그랬죠. 회원국들이 미리 그 무역 관련 국내 조치를 할 때는 WTO에 이것을 통보해서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사전 검토만으로는 안 되죠. 이제 사후에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분쟁 해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일반 이사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 그리고 세 가지 주요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사회는 그 무역의 대상, 그러니까 상품 무역에 관한 상품 무역 이사회가 있고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서비스 무역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무형제라고 하죠. 경제 교양 경제 시간에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형태가 없는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대상이 서비스인 것이죠. 그에 관련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자 해서 만든 서비스 무역 협정이 있고 그 협정에 대해서 그 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서비스 무역 이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형제냐 유형제냐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 경제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법학적 개념이 이제 돼요. 통상법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형제인 경우에는 서비스 무역 협정이 적용돼야 되고 유형제인 경우에는 상품 무역 협정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 얼핏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좀 모호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컨대 외국 팝 가수가 부른 어떤 음반 같은 거, 이거는 상품 같기도 하고 유형제 같기도 하고 인간의 노동, 인력이 요소가 되는 무형제 같기도 해요. 가요 서비스. 마찬가지로 교육 서비스. 제가 이 그 강의, 동영상 강의 녹화합니다만은 교수가 예를 들면 동영상 강의 녹화했다. 그게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게 상품화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형제인지 아니면 그 유튜브 동영상 그 유형적 실체를 중시해서 이게 상품인지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협정이 적용될 것인가 관련해서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것은 이제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 그건 이제 상품으로 봅니다. 이게 음반으로 음반화돼 있다할지 하는 경우에 가수들의 음악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지금 상품무역 이사회 산하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시장 접근 관련한
부분, 농업 부분, 위생 및 검역 수지 이게 다 상품무역 협정이거든요. 이게 있고요. 예, 또 서비스 무역 이사회도 뭐 보면은 이제 금융 서비스 부분, 양어, 그다음에 그 뭡니까 국내 규제 부분, 어, 그리고 이 서비스 무역 관련한 워킹 파티, 작업반 문제 관련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반 이사회 산하에 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역개발이랄지 국제수지, 지역무역협정 관련한 위원회도 있고요. 이런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수간 협정, 정보기술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복수간 협정은 이제 원어로는 플루렐러티브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그리먼트 하면 이제 뭐 협정 뭐 이런 것들이죠. 복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다른 협정들이 뭐 WTO 설립 협정이랄지 상품 무역 협정, 농업 협정 이런 것들이 멀티래터럴 다자간 무역 협정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이제 대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멀티래터럴 트리티, 멀티래터럴 어그리먼트, 다자간 무역 협정은 약칭해서 이제 멀티래터럴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MTA, 플루랄티 어그리먼트는 이제 PTA 이렇게 부르는데 MTA는 회원국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협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자간 무역 협정, 다자간 무역 규범이라고 부르고요. 복수간 협정은 여러 나라들이 가입하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회원국들 중에 거기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 뭐 정부 간 무역 협정이랄지, 뭐 우유 협정이랄지, 뭐 이런 몇 가지 협정이 있습니다. 이 협정들은 회원국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가입해야 되는 그런 협정이 아니고 그것을 플루럴티 어그리먼트라고 통상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WTO 체제하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국제법 체제는 이 협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국제 협상. WTO에서는 약 10년을 주기로 해서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라운드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라운드. 원탁에서 나라들이 모여서 무역 관련 협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케네디라고 60년대 무역 협상, 다자간 무역 협상 케네디 라운드라고 합니다. 70년대 다자간 무역 협상을 도쿄 라운드. 80년대 다자간 협상이 우루과이 라운드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뭐 딜론 라운드, 딜론이라는 사람, 케네디라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죠. 60년대 미국 대통령이었고, 50년대 라운드는 딜론 라운드. 이 딜론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외무장관입니다.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 국무장관이죠. 그 국무장관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인데 이 카트 시절에 여러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뭐 관세 인하가 이루어졌고 특히 도쿄 라운드 70년대 도쿄 라운드에서는 비관세 장벽 문제가 체계적으로 논의되었고 80년대에 들어오게 돼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있었고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바로 이 WTO를 탄생시키는 다자간 무역 협상이 됩니다. 이 라운드란 말이 안 좋다 라고 해서 이걸 아젠다로 바꾸자. 아젠다란 말은 뭐예요? 의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도하 라운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도하 개발 아젠다. 특히 그 이 WTO라는 통상법 체제가 후진국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불러요. 이건 다자간 무역 협상인데 국제 통상 의제에 많은 특히 서비스 무역 협정을 구체화시키는 후속 협상이 진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큰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에 지금 어떤 우울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WTO는 이제 사법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위 그 DSU, Understanding of Dispute Settlement. 분쟁 해결에 관한 체계적인 분쟁 해결 강의각서가 들어오게 되고 시한이 명료화되고 뭐 교차보복제도, 역만장일치제, 그리고 이행의 감독, 그리고 AB, Appellate Body, 상소기구가 창설되게 됩니다. 그 이전엔 패널만 있었어요. 이 상소기구, Appellate Body, 상소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건 뭘 말해요? 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내 사법 체계지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잖아요. 대법원은 뭐예요? 법령 해석의 통일. 그래서 규범이 모든 자들에게 차별적이지 않고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대법원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레이트 바디, 상소기구가 바로 거기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협정, 그러니까 통상 분쟁이 있고 그 협정 해석상의 어떤 이견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패널이 1심, 뭐 지방법원 비슷하게 사실심으로서 한다면 AB, 애플레이트 바디는 법률심으로서 협정에서의 통일을 기하는 그런 체제다. 그러니까 이런 AB 같은 기관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WTO가 이제 사업적 성격이 매우 강화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DSU라는 체계적인 절차법,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협정이 있고, 이거 보면은 이렇게 시안들이 다 있습니다. 과거 가트 시절에는 그 회원국들, 분쟁 당사국들이 이걸 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끌 수 있는 아주 그 약점이 많은 그런 체제였는데 이제 WTO에 들어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절차가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WTO 협정 체제의 협정의 체제와 성격. UR이라는 건 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약어입니다. 우루과이, R은 라운드. WTO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UR 협정이 7년간 계속되다가 이제 이게 타결이 되고 최종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WTO가 설립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강요 결정 및 선언이 있게 됩니다. WTO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결정기관이 이제 강요회의라고 했죠. 강요회의 다양한 선언과 결정은 WTO 규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연하죠.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결정이니까요. 그리고 WTO 협정과 부속서가 있어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제1조. WTO 협정은 그 자체로서 WTO라는 국제기구를 창설한다. 그래서 WTO 설립협정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WTO 설립협정은 다자간 무역규범 다른 협정들과 동일한 다자조약이지만 그 법 해석상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고요. 보면은 6월 최종 의정서, WTO 설립협정이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다자간 규범은 부속서란 형태로 있게 됩니다. 부속서 1은
1A가 이제 유형제 상품무역협정이고요. 13개의 부속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서 1B는 GATT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발음이 비슷한데 달라요. T가 두 개인 게 이제 1994 GATT로서 상품무역 관련한 것이고요. 끝이 S가 되면은 이건 뭐예요?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처럼 S가 되면 뭐예요? General Agreement on Trade of Services. 이렇게 돼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됩니다. 부속서 1C는 TRIPS입니다. 이 부속서 1B, 1C 이거는 가트 시절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상품무역협정도 가트만 있었지. 1947 가트만 있었지. 그 원래는 그 뒤에 이제 여러 뭐 협정이 상품무역협정이 70년대에도 생기고 뭐 그러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이 부속 협정 13개라는 게 없었어요. 1947. 조금씩 늘어왔어요. 1994년에 이르게 되면 그 유형제 상품무역협정 유형제 부분에도 이 부속협정이 13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부속협정이 WTO 협정 만들어지면서 들어오게 되고요. 예컨대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 같은 건 도쿄랑 70년대까지만 해도 없던 협정이에요. 네. 반덤핑 협정이나 보조금 협정은 이제 있었고 부속서 1B, 1C 이거는 이제 역시 WTO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협정이죠. 그러니까 무역의 대상, 그러니까 WTO의 규율을 받는 무역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서비스, 무형제까지 확대된 것이고요. 이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한 협정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위포라는 독립된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와 그 관련 협정이 있고 그 협정 체제예요.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나 관리를 위한 협정인데 이게 그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보기에 선진국들은 이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 이걸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특허랄지 뭐 또 저작 행위가 많죠. 선진국 것이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위포만으로는 안 된다. 이 WTO가 굉장히 실효적인 그런 체제다. 그래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WTO라는 건 뭡니까? 아까 그 국제기구는 전문성의 원칙에 따른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적재산권 관련한 국제기구는 위포라는 게 있어요. WTO는 그 무역 관련해서만 지적재산권 문제를 규율한다. 그래서 이 말이 붙은 거예요. Trade related. TRIPS라는 건 뭐예요? Trade related. 무역 관련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협정이다. 합쳐서 트립 하면 뭐예요? 여행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어 단어로 여행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여행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그래서 아까 그 분쟁 해결 절차가 체계화되어서 쫙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지적재산권 침해하면은 WTO에서 다투겠다 이거예요. 사법적 성격이 이제 강화됐다 그랬죠. 그리고 이 WTO는 지금 그 가입국 수도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200여 개국 국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몇 년 전 확인해 본 경우 것만 해도 150개 곳이 넘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국가 가입돼 있고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 다투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련한 이 협정을 꼭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에 이게 큰 난제였어요. 소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견이 있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 농담 같지만 예컨대 중국 그 외교관은 아니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려면은 그 체륜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그 고대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했는데 그것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야 되자 보호하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비슷하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사실 이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그 경제, 과학기술 수준이랄지 경제적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뭐 토지재산권 이런 건 대표적인 재산권이죠. 부동산 그리고 이제 뭐 토지, 건물, 민법 총칙 시간에 뭐 공부하시겠지만 또 뭐 동산, 기계랄지 여러 가지 뭐 시설, 뭐 자동차 뭐 이런 유형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소위 파리 협약으로 대표되는 특허에 관련한 고급 소유권 협약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지적재산권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대표적으로 뭐 페이턴트 특허랄지 페이턴트 디자인 의장 특허 도안 그리고 저작권 카피라이트 또 요즘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뭐 소프트웨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장치 시설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적재산권으로 보호를 해야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이제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법학자들은 이런 IP 영역을 quasi property right라고 불러요. 준 소유권법, 준 재산권법 영역의 법이다. quasi property.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체계와 개념의 재산권이 새로 또 생길지 그러니까 이런 재산권 보호도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걸 준 소유권 비슷하게 재산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보호의 강도를 얼마 정도로 할 것이냐 뭐 보호기관의 장단이랄지 이 권리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 선진국과 후진국들이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한 선진국들은 보다 장기의 보호기간, 보다 그 지적재산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고 그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넣자고 했는데 또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것 내용을 국내적으로 시행할 그러한 행정공무원, 뭐 변호사, 법률가 이런 그 어떤 어드미니스트리티브 테크닉이라고 하죠. 테크니카 한 그러한 행정 기술적 그러한 자질 이런 것들이 부족한 나라도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은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그 지적재산권법을 초안을 잡아주고 뭐 그러기도 하면서 어쨌거나 결국은 이 협정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협정 적용을 유예해서 준비 기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WTO법을 공부할 때는 협상이 중요하고요. 또 아까 공정이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이 공정이라는 게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혜택, 특혜를 주는 조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 정의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것이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상대적이고 정도의 차이입니다만은 주로 잘 사는 나라들은 모든 걸 평등하게 출발선에서의 어떤 평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떤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 국제사회의 현실, 우리 남북 문제라는 게 뭐예요? 남한과 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경제적으로는 못 사는 나라와 잘 사는 나라들의 대립. 이것을 우리가 남북 문제라고 하죠. 적돌 중심으로 해서 못 사는 나라들이 남반구에 많고 잘 사는 나라들이 북반구에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는 것, 실질적 정의라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그것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을 어느 정도 우대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의 어떤 공정성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서로 절충하고 균형을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적재산권 협정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것은 선진국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준 것은 이제 후진국을 위해서 또 공정성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세 가지 협정 이것을 한 학기 동안 많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서 2는 절차법 DSU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절차법이고요. 부속서 3은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 관련한 것이고 부속서 4는 복수국 간 무역협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가 차원의 법적 적용 관련해서 아까 뭐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얘기했습니다만 국가들은 이제 통상법을 만들고요. 국가 간에는 이제 국제통상법이 존재하고 이 국제통상법은 통상조약과 WTO 규범이 이제 그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 국제통상협정이 떠받들고 있는 국제통상관리체제라는 것이 있다. 이런 개념은 대표적으로 WTO를 줄 수 있다. 국제통상법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관거래법 등등이 있다. 미국의 국내통상법 Trade Act of 1974 84년도 통상법이 있고요. 이 미국의 통상법은 그때그때 뭐 체계를 갖춰서 제정된다기보다도 이 전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옴니버스 트레이드 앤 컴페티티브네스 종합 그동안에 여러 통상법 파편적으로 있던 통상법 조항을 모아놨다. 잡동사니 조합해 놨다. 잡동사니를 모아서 조합해 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미국 상법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옴니버스 로우가 있고요. 이제 WTO가 만들어지면서 미국도 UR 협정법이라고 해서 WTO를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만듭니다. 일본도 통상법이 있겠죠. 뭐 일본법하고 우리나라 법은 뭐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법을 개수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일본법을 뭐
좀 극단적으로 해서 카피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외국 감리, 외국 무역 관리법이 있고, 출입거래법이 있고, 관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 차원의 법적 적용.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 통상 관련해서 어,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과 개인 간에 대해 적용되는 사법적 부분이 있는데 국제사항거래법 우리가 그것을 국제사항거래법, 국제거래법이라고 한다. 이 국제사항거래법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전문기구인데요. 좀 전통이 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운이 들어갑니다. 사법 통일을 위한 국제기구. 그리고 운시트랄 1960년대에 만들어진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사법의 통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거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우리 국제독상법 공부하시면서 건강에도 주의하시고요. 보람찬 한 학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